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분비되어 이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작용하는 화학물질, 이게 바로 호르몬인데요. 이 중요한 장기들이 재기능을 하고 그리고 제때에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게 다 호르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고 또 만약 이상이 생긴다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몬이 과연 어디서 분비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이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혹은 넘쳐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검진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기관이 있다. 바로 갑상선.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암을 진단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갑상선이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많다. 갑상선은 목의 앞부분에 위치해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몸의 전신에 작용해서 체온, 체중, 땀 분비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한 후 체내로 분비해 인체 내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갑상선. 이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갑상선뿐만 아니라 몸 전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갑상선은 구조적 이상과 기능적 이상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구조적 이상으로 갑상선 결절이나 암 같은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기능 이상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병이 있습니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내분비내과 이신영 과장과 함께 여러 가지 갑상선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사실 이 갑상선이라는 기관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또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뭐 기능 이상보다는 갑상선 암, 이 암에 좀 많이 관심이 집중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갑상선 암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암도 암이지만 기능 이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이신영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갑상선이라는 기관이 뭐 위나 폐, 장처럼 많이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갑상선에 질환이 발생하면 어떤 분들은 뭐 갑상선에 걸렸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갑상선이 정확하게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갑상선은 목 앞부분에 위치한 연조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네. 방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갑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흔히 갑상선에 걸렸다 또는 갑상선이 있다고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갑상선은 병 이름이 아니라 간, 심장, 콩팥과 같은 장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갑상선에 혹이 있다 네. 또는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갑상선 호르몬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 체중, 땀 분비, 심박수, 장 운동 같은 우리 몸의 대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또 임신 초기에 태아의 뇌신경 발달에도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몸 전신에 작용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전신 증상이 생깁니다.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체중에도 변동이 생기고 땀 분비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심장 뛰는 속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장 증상으로 심장내과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건강 검진을 워낙 많이 하시다가 이제 갑상선암 그야말로 정말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제 뭐 진단이 되기도 하고 갑상선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요. 주변에 꼭 한두 분씩 계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갑상선 하면 그냥 암이 먼저 떠올렸던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암 말고 갑상선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에 좀 많이 무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갑상선암이 암 중에서 발생률 1위인 암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상선 결절이나 갑상선암처럼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갑상선 초음파만으로는 갑상선의 기능 이상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모양이 크게 이상하지 않으면서도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같이 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 또 오늘은 이제 갑상선의 기능 이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서 증상이 있는 것을 기능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보다 호르몬이 높아서 생기는 증상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말하고 정상보다 호르몬이 낮아서 생기는 증상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을 검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또 간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 검사를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초음파 검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기능 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건 초음파 검사는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을 검사해달라고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갑상선 초음파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초음파만으로는 기능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이상은 혈액 검사로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를 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갑상선 기능 이상의 선별 검사로 TSH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유리티포라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에 음식으로 섭취된 요오드를 결합시켜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요오드의 개수에 따라 T4 또는 T3의 형태로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조절하는 또 다른 중요한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여기 보시는 TSH라고 얘기를 하고 네. 말 그대로 갑상선을 자극하여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TSH는 혈중의 T4, T3 같은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네. 혈중에 갑상선 호르몬이 많으면 뇌하수체가 이를 감지해서 TSH 분비는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혈중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TSH 분비는 증가합니다. 즉 보일러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 온도가 높으면 보일러가 꺼지고 방 온도가 낮으면 보일러가 다시 돌아가는 원리와 같은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방금 보일러 얘기해 주시니까 아주 이해가 쏙쏙 되네요. 쏙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혈액 검사로 진단된 그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요. 이거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질환 같은데요. 어떤가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목에 있는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신체 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이제 비슷한 용어로는 갑상선 중독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비슷한 말인데 혈액 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갑상선이 과기능 상태가 되어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상선염으로 갑상선 조직이 파괴되어 갑상선 호르몬이 혈액 내로 많이 나오게 되거나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도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갑상선 중독증이라는 말보다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항진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뭐든지 말처럼 과하고 빨라지고 하는 이런 증상들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들이 이제 평소에도 또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증상들일지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갑상선 호르몬은 인체 내에서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그림과 같이 네. 증상이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는데 땀이 많이 나게 되고 더위를 참지 못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피로감을 호소한다든가 식욕이 증가하면서 음식 섭취가 늘지만 오히려 체중은 줄게 되고 그리고 많은 환자에서 목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손발이 떨리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며 집중력이 저하되고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처럼 정상 맥박은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에 맥박을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하면 분당 100회 이상의 맥이 빨라지는 빈맥이 발생하거나 맥이 불규칙하게 나오는 부정맥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쉽게 숨이 차며 간혹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느껴져서 심장내과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또한 장 운동이 빨라지게 돼서 대변을 자주 보거나 변이 묽어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이 위축되고 힘이 약화되고 근무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진 젊은 남자에서 간혹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 새벽에 사지가 마비돼서 응급실로 119를 타고 오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뼈의 칼슘 대사가 증가해서 골밀도 측정 시에 골다공증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전에 없던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네.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좋아지면 탈모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이 불규칙해지며 무월경이 생기기도 하고 불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성기능이 떨어지거나 정자수가 줄어들고 임신율이 낮아지고 여성처럼 유방이 커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안구가 튀어나오는 안구 증상을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거에서 주로 발생하며 눈이 부시고 눈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심하면 이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시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시력을 손실되기도 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네. 네. 자, 그럼 갑상선 호르몬이 왜 이렇게 많이 분비가 되는 걸까요? 예, 간단히 말하자면 호르몬이 과다하게 만들어지거나 과다하게 분비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네.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여러 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가 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 병이 가장 흔합니다. 그 밖에 임신성 갑상선 중독증,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종양, 요오드나 약제에 의한 갑상선 중독증이 기능 항진증을 일으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없으면서 조직 내에 갑상선 호르몬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아급성 갑상선염 또는 무통성 갑상선염 같은 염증으로 갑상선 조직이 파괴되어 혈중에 갑상선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서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그레이브스병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종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동반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네. 이 병을 처음 발견한 아일랜드 의사인 로버트 그레이브스의 이름을 따라서 병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진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레이브스 병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레이브스 병은 일부 갑상선 조직에 대해 항체가 생겨서 자기 조직인 갑상선에 대한 면역 반응이 발생하고 여기서 생성된 항체가 지속적으로 갑상선을 자극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합니다. 혈액 내 항체 수치가 높을수록 재발이 잘 되고 예후도 좋지 않고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치료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게 아무래도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거니까 그 과다하게 분비되는 걸 좀 줄여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그레이브스 병의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 요오드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약물 치료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고,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레이브스 병으로 인한 항진증 같은 경우 약물 치료는 보통 처음에 고용량의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다가 4에서 6주 간격으로 호르몬을 측정하면서 약을 감량합니다. 그래서 1년 반 이상, 1년 반에서 3년 정도 보통 치료를 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네. 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어느 경우에 하게 되나요? 네. 그레이브스 병은 재발을 잘합니다. 치료를 하고 약을 중단한 분들의 한 3분의 1에서는 재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약을 또다시 중단하게 되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다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갑상선은 음식물에 있는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로 사용하는데 방사성 요오드란 방사성이 나오는 요오드로 복용을 하게 되면 정상 갑상선 조직에 선택적으로 흡수하게 되어서 갑상선을 파괴시키는 약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받게 되나요? 그레이브스 병에서 약물 치료를 못하는 경우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네. 수술적으로 갑상선 조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합니다.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다른 치료보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가장 빨리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나 수술적 치료의 부작용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만들어져서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호르몬을 보충해서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제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 흉터가 남는다는 아. 점이나 다시 저하증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치료를 꺼려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난치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볼 질환이 있습니다. 아급성 갑상선염인데요. 뭐 갑상선에 염증이 생긴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일종의 갑상선에 생기는 염증 질환 중에 하나인데 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50세 여자 환자가 일주일 전부터 목을 누르면 아프고 혹이 만져진다고 해서 병원에 왔는데요. 열은 없었지만 두통과 몸살 통증이 있고 전신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2달 전 심하게 감기를 앓은 적이 있었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2kg 정도의 체중 감소도 있었습니다. 진찰을 해보았더니 갑상선 부분을 누르면 심하게 통증을 느꼈고 다음 검사처럼 네. 호르몬 수치가 프리티포라고 하는 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올라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줄어들게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독증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초음파에서 왼쪽 초음파의 갑상선 소견은 비교적 모양이 괜찮으나 오른쪽 갑상선은 좀 새카맣게 변하면서 이렇게 부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소견이 있어서 오른쪽에 아급성 갑상선염으로 진단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여러 검사들을 종합해서 아급성 갑상선염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이 아급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발현 시기에 따라서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보통은 질환을 나누고 네.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경우에 급성, 최소 보통은 일주일 이내를 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올해 3개월 이상 된 경우를 이제 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급성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이제 일주일 이상 지났으면서 천천히 생겼기 때문에 급성보다는 천천히 생기고 만성보다는 좀 빨리 생겼기 때문에 아급성이라는 말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기 걸린 줄 알고 이제 감기 앓고 난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갑상선염이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감기 몸살로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다가 목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갑상선염에 대한 치료를 하면 감기 몸살로 생각됐던 증상들도 같이 좋아져서 굉장히 만족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아급성 갑상선염이 보통 감기 후에 잘 생깁니다. 예. 그래서 바이러스성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머리 아프고 몸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열도 나고 이런 증상이 있다가 네. 갑자기 목을 누르면 아프거나 종괴처럼 만져진다고 해서 오십니다. 네. 통증이 생기면 목의 통증은 턱이나 귀 밑까지도 방사되고 네. 기침하거나 뭐 음식 삼킬 때도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를 하다 보면 오른쪽 갑상선에서 통증이 시작돼서 왼쪽으로 다시 옮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거의 완전 감기 증상과 그 그러니까요. 이하선염, 네, 골골이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네. 증상과 거의 비슷한데 환자들이 저 갑상선 아파요 이렇게 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 목이 아파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진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고 뭐 저 같은 응급실이든 아니면 의원에서 감기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해주는 게 맞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기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의심을 해야지 보이는 병입니다. 이 병은. 네. 이 병은 증상을 주로 이제 조절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스피린이라든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로 먼저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런 걸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합니다. 네. 갑상선 세포가 염증으로 깨지면서 만들어져 있던 호르몬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나와서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항갑상선제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이 갑상선 중독증이 심한 경우에는 베타 차단제를 일시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네. 다음 그림과 같이 아까 치료했던 분인데 치료 전에 오른쪽이 이렇게 부어 있었던 갑상선이 치료하고 나서는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크기도 줄어들고 실질도 정상과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혹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알아볼 질환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이제 앞에서 항진증이 이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면은 저하증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해서 좀 발생하게 되는 질환일까요? 네, 다음 화면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인체에 필요한 양보다 부족해서 체내의 에너지 대사가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면처럼 동작이 느려지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 체중이 느는 증상, 심박수나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이유로 호르몬이 부족한지도 궁금한데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갑상선을 수술로 잘라낸 경우라든지 방사선 요오드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생길 수 있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에도 생깁니다. 네.
성인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부분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원인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 특징적인 게 보이시죠? 네. 다 부어 목에 계세요. 전개가 있네요. 네, 다 여자분들이시고 목이 뭔가 이상하죠? 그렇네요. 네. 네. 중국의 내륙, 중앙아시아, 남미의 고산지대와 같이 바다에서 먼 곳에서 네. 해산물 섭취 같은 게 이제 부족한 지역이 되겠는데 이런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걸로 요오드 섭취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이런 증상이 미역 주로 이런 거죠? 나타나는 미역 이런 네. 거 부족한 거. 요오드. 네, 그렇죠. 네. 이런 지역에서는 요오드의 결핍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 중 상당수가 그림과 같이 네. 갑상선이 커져 있습니다. 네. 드물게 뇌하수체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갑상선 자체 이상이 없어도 2차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생아에서 일종의 선천기형으로 갑상선이 생기지 않거나 혹은 대사 이상으로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장애가 있어 태아 시기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특별히 크레틴병이라고 하며 출산 직후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거의 정상인과 같은 정도의 성장 발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생후 3개월 이후로 지연되면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장애가 나타나서 평생 지적장애 상태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와 좀 반대되는 증상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반대의 말이라서 실제로 번대일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증상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조금 피곤하고 손발이 차고 얼굴이 붓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생기는 정도인 경우 등 다른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도 대개는 매우 오랜 시일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므로 스스로 느끼는 불편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열과 에너지의 생성에 필수적이므로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는 온몸의 대사 속도가 다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열 발생이 줄어서 몹시 피곤하며 추위를 잘 타게 되고 땀이 잘 나지 않아서 피부는 매우 건조하고 거칠며 특히 얼굴이 핏기가 없이 창백해지고 누렇게 되는데 손 발바닥이 현저하게 누런색을 띱니다. 머리카락이 매우 거칠어지고 잘 부서지고 많이 빠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눈썹의 바깥쪽 부분도 빠지는데 이것도 이제 치료하면은 호전될 수 있습니다. 쉽게 피로하며 의욕도 없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일부 환자분들한테서는 치매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서 치매인 줄 알고 착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발이 부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 발바닥이 잘 오므러들지 않아요 라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성대에 부종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쉰목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가볍게 운동하는 경우에도 쉽게 지치고 숨차고 심장에도 물이 찰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장관 운동도 떨어져서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량도 늘고 월경 시기도 좀 불규칙해지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그 다른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과도 유사해서 진단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네. 식욕이 불량한데도 체중이 늘거나
피로가 심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을 때, 근육이 뻣뻣하고 근육통이 있고 쥐가 잘 날 때, 추위를 잘 타고 목소리가 쉬고 변비가 있을 때, 출산 후에 갑상선종이 나타나고 앞에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증상들을 느껴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혈액 검사 같은 것으로 진단을 할까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혈중 호르몬 농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임상적인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매우 진행된 기능 저하증이 아니라고 하면 진찰만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검사로 간단히 진단되며 혈액 내에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이하로 저하되어 있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정상 이상으로 증가해 있는 경우는 진단이 됩니다. 성인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진단은 초음파 유도하에 조직 생검으로 확진할 수 있지만 혈액 검사로 갑상선에 대한 자가 항체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정상이지만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증가하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자각 증상이 없고 진찰 소견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치료는 그냥 단순하게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긴 거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네 아주. 네. 이제 꼭 치료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면서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장 질환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되는데 네. 호르몬 복용 방법을 이제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식후에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식사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약을 먹고 식사를 1시간 뒤에 하시게 되면 되고 네. 또는 놓친 경우에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네. 자기 전에 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환자의 체중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 정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갑상선 용량의 제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시고 한 달 정도 뒤에 호르몬이 정상으로 잘 돌아왔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주셨던 하시모토 갑상선염 어떤 질환일까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만성 갑상선염이라고도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이 미만성으로 커지는 갑상선종을 동반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여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남자보다 여자에서 15배에서 20배 정도 흔하게 발생하는데 자가 항체의 일종인 갑상선 과산화 효소 항체의 역가가 매우 높은 것이 검사 특징입니다. 네. 갑상선 기능 검사는 많은 경우에는 정상이나 진행된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합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요오드 섭취, 흡연, 스트레스, 임신과 같은 환경 인자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가 면역성으로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고 기능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들은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네.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앞서 보셨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이렇게 전형적으로
목이 부어 있는 갑상선 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예, 작게 생기는 경우나 이제 목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음파에서도 갑상선 종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목이 부어 있으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제일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 어떤 검사들로 진단이 가능한가요? 네. 혈액 검사로 갑상선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에 진단이 가능하고 앞서 얘기 드렸지만 확진을 위해서 조직 검사 또는 세포 검사가 필요하지만 임상적으로 충분히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검사까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동반된 결절이 있다거나 림프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는 갑상선 조직 검사를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참 갑상선 질환 이렇게 공부하면서 고마운 게 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질환들은 다 검사를 좀 특별하게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상선 질환은 혈액 검사만 하면 간단해요, 네. 비교적. 네. 기능 저하증이든 기능 항진증이든 다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진단에 유용하다, 고마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이름이 좀 특이하고 어렵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하시모토라는 이름이 이제 낯설 수도 네. 있지만 치료는 간단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갑상선 호르몬을 치료하면 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목이 많이 나와서 갑상선 종이 큰 경우에는 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압박 증상이 있거나 이제 목이 너무 커져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이것 때문에 제거하거나 또 젊은 여성의 경우 갑상선이 너무 나와서 미관적으로 예쁘지 않다 하는 네. 경우에도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도 아까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이 갑상선 호르몬을 그냥 복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단도 간편하고 네. 치료도 간편하고 약물 네, 부국이니까.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좀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이제 갑상선 그 호르몬에 좀 이상이 생겨서 뭔가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 약은 뭐 평생 먹어야 한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젊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 10에서 15%만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기거나 아니면 오래된 경우에는 대부분 영구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됩니다. 네. 일부 환자에서는 갑상선 세포의 파괴로 인한 갑상선 항진증, 중독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면역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병 여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에서는 드물게 갑상선 림프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먹고 있는 중인데도 갑상선 종이 급속히 커지는 경우에는 의심해 봐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보면서 새침 흡인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평생 약을 먹는다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생 양치하잖아요. 그런 평생 것처럼. 아침, 점심 먹고. 네. 그러니까 뭐 평생 먹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네. 뭐 치료하시면 건강을 좋을 것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네. 네.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갑상선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고 어떤 식품들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건 어떤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이기 때문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네. 요오드는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하루에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 섭취가 필요합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천일염, 우유, 달걀, 치즈, 어패류 이런 거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으로도 섭취가 됩니다. 네.
장기간 요오드의 과도한 섭취 또는 부족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 과정에 문제를 발생시켜서 갑상선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더불어서 요오드의 섭취가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평균 1일 요오드 섭취량이 479 마이크로그램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셀레니움 또한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필요한 미량 원소로 알려지면서 갑상선 영양제로 출시돼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과량 복용할 경우에는 독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식품이나 영양제가 과량으로 복용했을 때는 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적절하게 잘 복용했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셀레늄이 많이 포함된 브라질 너트 같은 것도 네. 예, 복용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하루에 한 3-4알 정도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리부터 조금 이렇게 요오드가 함유된 이런 식품들을 네. 좀 챙겨 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역국. 네, 미역국 맞습니다. 진짜 좋아하는데요.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갑상선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역국 잘 네, 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네. 요오드가 과해서 문제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아. 그거를 너무 먹지 않고 예. 좀 네.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네. 네, 해봐야겠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하루에 한 100에서 200 마이크로 정도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평균 470 마이크로 이상 복용하고 있으니까 네. 그 미역국을 먹더라도 하루 3끼 다 미역국 먹으면 안 되고 한 끼 정도만 네. 미역국을 먹으면 괜찮다. 네. 좀 조정을 해서 좀 네. 골고루 좀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평소에 이렇게 갑상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주로 자가 면역성으로 생기는 질환이 많은 만큼 이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알려주신 방법들을 잘 실천을 해서 갑상선 건강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갑상선에 기능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몸이 안 좋아하는 이런 증상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서 좀 감별하는 것도 필요할 네. 것 같고요.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이 검사도 혈액 검사하면 되니까 어렵지가 않고 네. 또 치료도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방치하지 말고 꼭 병원 가셔서 확인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